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반드시 성공하는 1000번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중 한 명으로 1997년과 2003년에 개인 납세액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12년간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다. 토지 매각이나 주식 공개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중에도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어서 토지, 주식 비포함 납세액은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일본 3대 경영자로 손꼽히는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 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이자 작가로서도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하기 위해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신비로운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다. 주요 저서로는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사이토 히토리의 상식을 깨부숴라,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돈의 진리,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부자의 관점,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행동 습관 등이 있다. 가속의 법칙. 돈을 산더미처럼 버는 간단한 방법. 올해는 이만큼 매출을 늘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요. 매출 예측은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을 설득하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을 아주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런데 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매출에 관해 생각할 때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2배, 3배, 4배. 매출을 2배로 올리자. 매출을 3배로 늘리자. 그런 뜻입니다.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 면 매출 4배라는 목표에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목표를 소리내어 말해라. 그 다음에는 매출을 4배 이상 올릴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4배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구상해 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히 여행이나 가고 싶다 정도일 뿐이지요. 그러니 자세하게 물어도 확실한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가고 싶은 건지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고 싶은 건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목표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뉴욕에 가고 싶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래,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재미있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 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대로 드러납니다.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시기지요. 내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을 4배로 올리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목표를 줄로 이어 가볍게 당깁니다. 처음에는 꼬이거나 느슨해지기도 하겠지만 매일 잡아당기다 보면 그 줄은 언젠가 매출 4배로 가는 최단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을 4배로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행을 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애매한 목표는 아무리 말해봤자 실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에 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줄을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저축에 작용하는 가속의 법칙.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저축을 시작할 겁니다. 매월 30만원씩 1년을 모으면 360만원이 되지요. 10년이면 3,600만원, 20년이면 7,200만원. 겨우 계약금을 다 모았다 싶으면 어느덧 정년퇴직입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을까요? 정년퇴직에 이르러서야 겨우 계약금을 모았다면 이미 늦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맞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을 1000번이나 소리내어 말했을 것입니다. 말의 효과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면서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년이 걸린다고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중간부터 가속이 붙어서 예전보다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지요. 회사의 급료가 올라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가 수입이 들어오거나 혹은 당신의 행동에 감동한 부모님이 계약금 정도는 내가 내주마 하고 말씀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자신의 집을 싸게 양도해 줄지도 모르고 당신이 몰랐던 회사의 융자 제도를 알려주는 직장 동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잖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가속이 붙게 되면,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단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가고자 했던 중간 표시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가속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간 목표 지점에서 쉬면 곧바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잠깐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집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최종 목표를 말하지 마라. 중간 표시를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강이 넘치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고였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범람의 기세는 커집니다. 물이 충분치 않으면 강은 결코 범람하지 않지요. 강물이 고이는 것과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신의 갈망을 꾹꾹 눌러 담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됩니다. 목표를 불쑥 말해버려 애써 쌓아둔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도미노 현상. 가속의 법칙 이외에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란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나한테 좋은 일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가속의 법칙으로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도미노 현상은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월급으로 안 되겠네 하며 부정적인 사고를 하거나 남에게 고민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미노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갖고 싶다. 집을 꼭 손에 넣어야지. 이런 말을 머릿속에서 번뜩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목표와 나를 끈으로 묶어 연결하고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풍요로움이 눈동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풀가동을 해서 해답을 이끌어냅니다. 집을 손에 넣겠다는 생각이 바로 신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일을 시작하면 도중에 신이 계속 아이디어를 보내줍니다. 노력하거나 기합을 잔뜩 넣지 말고 힘을 뺀 채 천천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어느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나타나 당신을 도와줍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면 바로 이렇게 말하세요. 세상은 참 풍요롭구나. 먹을 것도 넉넉하고 집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어. 참 행복해. 이것이 풍요로움의 말입니다. 풍요로운 말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풍요로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얼굴도 풍요로워진답니다. 풍요로움이 점점 늘어나서 가속의 법칙과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지요. 인생에 관한 거짓말.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다. 당연한 듯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는 훌륭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사는 집이나 장사할 가게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편하게 사는데도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으니 무엇을 해도 잘 안 풀립니다. 행동과 말이 모순되는 것 정도야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말을 소리내어야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난 참 풍족해. 이런 모순은 언젠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를 놀이처럼. 저는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저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지요.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괴롭고 힘든 일이 연상됩니다. 중요한 점은 괴로운 수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즐겁게 수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매일 노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놀이로 하는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이 수행이자 놀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놀이를 할 때도 심지어 가정에서 머물 때도 너무 진지하게 행동합니다. 지나치게 진지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를 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배려는 손님에게. 제게는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장으로 각자의 회사를 경영합니다. 회사도 하나의 조직이니 그 회사의 직원과 제 제자들 사이에는 당연히 상하관계가 존재합니다. 저와 제자들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그 회사의 직원들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제가 회장 정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기들 사장님보다 지위가 높으니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회사에 방문해 보면 제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고객이 아니니까요. 배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손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객이 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마음을 쓰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도 없습니다. 화내지 않는 이유. 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직원들은 아주 즐겁게 일합니다. 괜한 데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니 집중력도 높아지고 실적도 향상되지요. 재미있는 건 저를 발견하면 다들 손뼉을 치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작은 일에도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꾸중을 듣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잘 될 테니 화를 낼 필요가 없지요. 일을 망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매일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참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표정. 화를 낼 때 인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화를 내면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눈과 눈 사이가 좁아지며 입모양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최악으로 망치는 인상, 즉 불행해지는 얼굴입니다. 미간, 그러니까 이마 한가운데에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세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세상의 소중한 것을 살필 수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미간을 찌푸리면 얼굴의 주름이 가운데로 몰려서 제3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가 절대 샘솟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이런 인상으로 지내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멋진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입이 옆으로 활짝 벌어져서 양쪽 입가가 위로 올라간 인상, 또한
운세를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탁이 늘어날 때 재미있는 건 운이 좋아지면 남들에게 부탁을 받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부탁이라곤 해도 사실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 이름을 불리는 일이 많아지는 정도입니다. 남들에게 이용을 당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말을 건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부탁 들어주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운세와 부탁. 미래란 인간이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래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말이지요. 내가 뭔가를 목표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지요. 어찌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해봤자 고민만 늘어납니다. 상황도 절대 좋아지지 않지요. 어차피 미래는 알아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대비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의 부탁은 신이 예비해둔 미래로부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이 손수 준비한 선물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이러한 선물이 끊임없이 찾아오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부탁이 많아질수록 운세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됩니다. 즉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지요. 대답은 힘차게. 운세라는 단어 속에는 기세를 운반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운세를 좋게 하려면 어떤 일이든 기세 좋게 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을 때도 그걸 받아들일 때도 힘차게 대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태도로 부탁을 수락하고 자꾸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생깁니다. 잘하는 분야가 늘어나면 이번에는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지요. 다시 말해 잘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하게 되어 매우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당신은 뭐든 척척 잘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자연스레 좋아지지요.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앞으로 저 사람한테 말해야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탁이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의 실력은 더욱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풍족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반대로 다른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쩐지 저 사람한테는 부탁하기가 꺼려진단 말이야.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누구의 부탁도 받지 못합니다. 잘하는 분야도 생기지 않고 좋아하는 분야도 만들 수 없겠지요. 물론 주변의 평가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밝은 얼굴의 힘. 남들이 부탁하기 편한 성격도 한 가지 재능입니다.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다가서기 쉬운 사람이 되어서 더욱 행복한 사람을 누리게 되지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누구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이 항상 밝은 얼굴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간을 펴서 제3의 눈을 활짝 열어두면 어느새 행복한 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어려운 것은 고민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걸 물어봤자 부모가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하지 않는 게 좋지요. 그런 질문을 해본다 한들 아이는 그
그 의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멋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세계적인 가수가 될래요. 기껏해야 이런 대답일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조차 아직 제대로 모를 테니까요. 아이의 미래.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대답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일에도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은 억지로 하는 대답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끝이 늘어지는 대답은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대답하는 당사자는 알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들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대답입니다. 크고 힘차게 똑바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네! 라는 대답은 제3의 눈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운 넘치고 밝게 네!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부탁을 받는 건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장래는 확실히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착각. 영어가 특기인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살려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건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발상으로 큰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기술이나 지식을 지닌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하려 합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으니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지요. 오히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은 듯합니다. 한심한 사람이 성공한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주변의 칭찬을 받아 가수를 목표로 삼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곧 그 정도 노래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어 라는 비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극복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아주 큰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중간에서 포기하고 말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편안하게 말합니다.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계속 그 말에 대답해 줍니다.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있지. 따라서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한심한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리 무엇을 할지 정해놓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라며 기타나 퉁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역시 성공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뭔가를 해보겠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에 그저 만족하면 머지않아 가난의 파동이 생기게 됩니다. 가난의 파동. 가난의 파동이란 가난을 향해 가는 부정적 에너지, 즉 마음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의 파동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풍요의 파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파동이기에 주변으로 쭉쭉 퍼져나갑니다. 파동은 주위로 퍼진 뒤 몇 배로 커져서 곧 되돌아옵니다. 가난의 파동도 풍요의 파동도 처음에 내보냈을 때보다 훨씬 커진 상태로 자신에게 돌아오지요.
더구나 가속의 법칙에 의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가난의 파동을 내뿜는 사람들은 늘 돈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흔히 듣는 말이지만 이것은 돈에 대한 최고의 악담입니다. 이런 험담도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는 돈 말고도 소중한 게 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돈의 마음을 고려해보면 그런 말은 너무합니다. 돈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니까요. 여자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을 좋아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정한 후에는 긍정의 말을. 가난의 파동은 다른 사람을 동정할 때도 나옵니다. 가령 얼굴에 심한 섭진이 생긴 사람에게 아이고 불쌍해라 괜찮으세요? 라고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위로의 마음으로 동정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섭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에게 참 큰일이네요 하고 동정하면 얼마 후에 자신도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겨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 자체는 훌륭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위로를 한 뒤 긍정적인 말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파동이 생겨서 가난의 파동을 약화시킵니다. 섭진이 난 사람을 동정한 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약이 있으니 괜찮아요. 섭진 따위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멋진 미소를 갖고 계시네요.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은 이렇게 격려하면 됩니다. 건강하시니 새로운 일자리는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어요. 가난의 신 쫓아내기. 가난의 파동을 지닌 사람은 가난의 신이 사막 위에 만들어 놓은 신기루를 쫓는 존재입니다. 거기로 가보았자 물도 무엇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해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됐어, 나 좀 내버려둬. 나한테는 꿈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큼성큼 가버리지요. 기껏 가르쳐 줬는데도 오히려 혼쭐만 내니 주위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의 신은 한숨, 불평, 악담을 먹고 삽니다. 반대로 행복과 감사를 매우 싫어하지요. 가난의 신을 쫓아내려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참 고마운 일이야. 난 참 풍족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가난의 신은 스스로 오해를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가난 냄새 펄펄 풍기며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짓이람? 그러면서 입을 삐죽거리며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노력하지 말자. 가난의 신이 떠난 후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건 행복의 신입니다. 행복의 신은 신기루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막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곳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을 자연스레 찾게 되니 저절로 풍요로워지는 것이지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뛰어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하물며 노력 따위는 방해만 될 뿐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참 고마운 일이야. 난 참 풍족해. 이 말들로 가난의 신을 쫓아내세요. 곧 행복의 신이 서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